뉴스입니다.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이 이재명 대통령은 역사의 흐름을 바꿀 위인이 아니라며 한국 정부와 대화할 생각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정부가 미국에 공장을 짓는 삼성전자 등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대가로 지분을 취득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건희 여사가 구치소 접견에서 내가 죽어야 남편에게 살 길이 열릴까라며 심경을 토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어제 철로 점검 중 무궁화호에 치인 코레일 하청업체 근로자 6명은 계약에 없던 추가 작업에 투입됐다 변을 당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북한이 이재명 대통령의 실명을 거론하며 비난했습니다. 이 대통령 실명을 거론한 것은 처음입니다.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은 역사의 흐름을 바꿔놓을 위인이 아니라고 비판했습니다. 한국은 외교 상대가 될 수 없다고도 밝혔습니다. 우리 정부의 우호적 메시지에 오히려 북한의 공세는 더욱 거세지는 형국입니다. 첫 소식은 주진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 김여정 부부장이 공개적으로 우리 정부의 최근 유화 정책에 날을 세운 언급을 내놨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실명을 처음 언급하며 방랑시인 같은 말을 늘어놓는다고 하는가 하면 보수든 진보든 한국 정권은 대결적인 야망을 품었다며 이재명 대통령도 이런 역사의 흐름을 바꿀 위인이 아니라고 평가절하했습니다. 장관들에게도 한마디씩 했는데 정동영 통일부 장관의 평화 구상에 대해선 망상이라고 쏘아붙였고 조현과 안규백 장관의 말을 똑똑히 기억한다고도 덧붙였습니다. 북한이 우리의 추적입니까? 북한군과 북한 정권은 우리의 적이다. 이것은 명확히 북한의 핵능력 제거를 위한 한미 훈련을 하는 데다 새로운 작계 502까지 만드는 한국을 믿을 수 없다는 겁니다. 따라서 한국은 외교 상대가 못 된다고도 결론지었습니다. 하지만 바꿔 말하면 북한 정권을 흡수 통일의 대상인 주적으로 바라보는 것과 한미 연합훈련 등을 중단한다면 남북 관계 개선의 단초가 된다는 말도 됩니다. 4가지 정도를 언급하면서 이 부분이 소위 이제 역사의 흐름을 바꿀 수 있느냐 없느냐를 가늠하는 하나의 기준처럼 제시했다. 하지만 북한의 요구가 쉽게 수용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닌데다 김정은 위원장이 연일 핵무장 확대를 강조하고 있어 남북 관계는 교착 상태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MBN 뉴스 주진입니다. 북한의 비난에 대통령실은 진정성 있는 노력을 왜곡해 유감이라고 밝혔습니다. 이같이 대응을 자제하는 것은 정부가 오는 10월 경주 에이펙 정상회의에 북한을 초청하기 위해서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이에 대한 여야 입장은 엇갈렸습니다. 이어서 김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김여정 부부장의 담화와 관련해 대통령실은 한반도 평화를 위한 선제적 조치는 남과 북 모두의 안정과 번영을 위한 것이라며 우리의 진정성 있는 노력을 왜곡해 표현하는 것은 유감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한반도 평화 공존과 공동 성장의 새 시대를 반드시 열어가겠다며 대화 의지를 거듭 강조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북한을 에이펙에 초청해야 하냐는 논란에 대해 민주당은 긍정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주장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가능성의 크기가 아니라 우리가 그 가능성을 열어두고 끊임없이 시도하는 것입니다. 이번 에이펙을 평화 프로세스 재가동의 전환점으로 만들어갈 것을 촉구합니다. 국민의힘은 북한의 막말에도 북한을 초청하는 건 우리 국격을 추락시키는 거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재명 정부가 북한에 이렇게 굴욕적인 대북 자세를 이렇게 보이는 것은 정말 적절하지 않다고 보고 에이펙에 이렇게 공식적으로 초청하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다시 한번 재검토해야 된다. 개혁신당도 정부가 스스로 나라의 위신을 땅에 떨어뜨리고 있다며 북한을 향한 유화책은 평화가 아니라 무능이라고 비판했습니다. MBN 뉴스 김현입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우리나라의 대표 기업인 삼성전자의 지분을 인수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실제 가능성이 거론됩니다. 미국이 반도체 보조금을 받은 기업들의 주식 확보에 나설 예정입니다. 그 의도가 무엇인지 김태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보조금을 받는 인텔의 지분을 인수하는 협상을 추진하고 있다고 공식화했습니다.
As for this 10% government stake deal, the Department of Commerce continues to work on it. I know Secretary Lutnick is working on it and ironing out the details. 지분 인수가 성사되면 인텔의 최대 주주는 미국 정부가 됩니다. 문제는 자국 기업이 아닌 삼성전자와 대만 TSMC와 같은 해외 반도체 업체 지분도 요구할 가능성을 시사했다는 점입니다. 미 상무부는 트럼프 행정부 출범 직전 반도체 지원법에 따라 삼성전자의 6조 6천억 원, 마이크론의 8조 6천억 원, TSMC의 9조 2천억 원의 보조금을 각각 확정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미국에 공장을 짓는 반도체 기업에 조건 없이 주기로 했던 것과 달리 트럼프 행정부는 돈을 주는 만큼 해당 기업의 주식도 가져오겠다는 겁니다. 전문가들은 미국이 막대한 보조금을 무기 삼아 한국과 대만 반도체 기업까지 통제권에 두려는 전략으로 분석합니다. 지금 시점에서 외국 기업을 유치하고 투자를 하고 어떤 제조 능력을 갖추지 않으면 중국에 밀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거거든요. 트럼프 행정부는 경영 간섭은 없을 것이라며 선을 그었지만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보조금을 받는 국내 기업들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MBN 뉴스 김태희입니다. 미국 원전업체 웨스팅하우스와 팀코리아가 서명한 합의문도 논란입니다. 원천 기술을 내세워 우리 기업의 유럽 진출을 막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건데 거대 시장인 미국 진출길이 열릴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비밀 유지 약속이 있어 내용이 공개되지 않고 있는데 진실은 뭘까요? 홍지호 기자입니다. 지난해 7월 24조 원 규모 체코 두코바니 원전 건설의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된 팀코리아. 하지만 경쟁사인 미국 웨스팅하우스는 입찰 탈락 후에도 팀코리아의 독자 원전 수출을 막기 위해 법적 다툼을 이어갔습니다. 다행히 올해 초 합의가 이루어져 분쟁은 일단락됐는데 당시 작성한 합의문이 불공정 계약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한국수력원자력과 한국전력이 북미와 체코를 제외한 유럽 국가, 일본 등에 원전 수출을 할 수 없다고 합의했다고 알려진 겁니다. 또 원전 한 기 수출 때마다 기술 사용료 등의 명목으로 1조 원 이상을 제공하는 조건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팀코리아가 체코에 수출하려는 한국형 원전 APR-1400이 자사의 원천 기술에 기반한 것이라고 웨스팅하우스가 주장했기 때문입니다. 받아들이는 입장에서 정당하다라고 생각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 수준은 저희가 감내하고도 이익을 남길만 하다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다른 쪽에선 합의문 내용이 일부만 알려져 논란이 커졌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웨스팅하우스가 시공 능력을 상실한 상태라 수주를 하더라도 기술력이 뛰어난 팀코리아에 의지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오히려 원전 300기를 짓겠다는 거대 시장인 미국에 진출할 수 있는 기회라는 분석입니다. 원전을 시공하고 건설하는 데에는 국내 기업이 참여가 필수적이거든요. 기한도 단축하면서 비용도 낮출 수 있는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합의문 내용은 여전히 공개되지 않은 가운데 곧 있을 한미 정상회담을 전후해 양국 간 원전 관련 합의가 있을 것이란 관측도 나옵니다. MBN 뉴스 홍지호입니다. 내가 죽어야 남편에게 살 길이 열리지 않을까. 김건희 여사의 옥중 심경이라고 합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멘토로 알려진 심평 변호사가 김 여사를 만나고 밝힌 내용입니다. 특검은 모레 만료 예정이었던 김 여사의 구속기한을 오는 31일까지로 연장했습니다. 먼저 노아린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건희 여사가 최근 남편을 살리기 위해 죽음까지 각오하고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멘토로 불린 심평 변호사가 자신의 SNS에 김 여사와의 구치소 접견 사실을 전했습니다. 심 변호사에 따르면 김 여사는 접견실 의자에 앉자마자 제가 죽어버려야 남편에게 살 길이 열리지 않을까요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민중기 특별검사팀 소환조사에서 변호인단에게 다시 남편과 함께 살 수 있을까라고 토로한 데 이어 다시 한번 심경을 밝혔습니다. 김 여사는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를 원망하는 취지의 말도 했습니다. 한동훈이 어쩌면 그럴 수 있느냐며 그렇게 배신하지 않았더라면 그의 앞길에는 무한한 영광이 기다리고 있었을 것 아니냐고 말했다는 겁니다.
신 변호사는 김 여사가 너무 수척해 앙상한 뼈대밖에 남지 않았다며 건강이 좋지 않은 점을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저혈압을 이유로 오늘 예정됐던 소환조사에 불응한 김 여사는 내일 오후 2시 특검팀에 출석해 조사를 받을 예정입니다. 특검팀이 김 여사의 구속기간을 한 차례 연장하면서 김 여사는 이번 달 31일까지 수감 생활을 이어갑니다. MBN 뉴스 노화린입니다. 김건희 특검팀이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공범 의혹과 관련해 앞선 투자 기록까지 살피고 있습니다. 특검팀은 김 여사가 전문가처럼 투자했다고 보고 있지만 김 여사 측은 주식 이해도가 낮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최민성 기자의 보도입니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지난 18일 김건희 여사를 소환해 과거 주식 투자 이력을 집중 조사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의 당사자인 김 여사가 주식에 대한 이해도가 높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입니다. 특검팀은 김 여사가 태양광 테마주였던 네오세미테크를 투자한 경위를 추궁했습니다. 네오세미테크는 허위 매출로 실적을 부풀린 분식회계로 7천여 명의 소액 투자자들에게 모두 2천억 원 이상의 손실을 입혔습니다. 한때 코스닥 시가총액 26위까지 올랐지만 감사 거절로 2010년 상장 폐지됐습니다. 특검팀은 김 여사가 2009년 도이치모터스의 자회사 두창섬유로부터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블록딜 형태로 매수한 경위도 확인했습니다. 위험한 테마주에 투자하고 대량의 주식을 한꺼번에 사고 파는 블록딜 방식을 이용한 점이 미심쩍다는 게 특검팀 시각입니다. 주식 초보가 하기 어려운 투자인 만큼 주가 조작 정황도 당연히 알고 가담하지 않았겠느냐는 겁니다. 반면 김 여사 측은 이해도가 없어 주식 투자를 맡겨놓은 것이라며 해당 거래에 대해 알지 못한다고 반박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2009년 증권사 측과의 통화 녹취도 추가로 제시됐지만 김 여사 측은 도이치모터스와 관련 없다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검팀과 김 여사 측이 공방을 벌이는 주식 이해도는 향후 재판에서 김 여사의 주가 조작 혐의가 인정되느냐를 가를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MBN 뉴스 최민성입니다. 순직 해병 특검팀이 김건희 여사의 측근으로 알려진 이종우 전 블랙펄 인베스트 대표의 증거인멸 정황을 포착했습니다. 지난달 이 전 대표가 측근과 함께 자신이 사용하던 휴대전화를 파손한 뒤 버리는 장면을 특검팀이 현장에서 확인했습니다. 손성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병현 특별검사팀은 지난달 15일 이종호 전 블랙펄 인베스트 대표가 측근 A씨와 함께 휴대전화를 파손하고 쓰레기통에 버린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휴대전화는 최해병 순직 사건이 발생한 시기에 사용돼 특검팀에선 임성근 전 사단장 구명로비 의혹을 밝힐 핵심 증거로 보고 있습니다. 특검의 압수수색 이후에 측근과 함께 한강 공원에서 증거를 인멸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당시 현장을 지켜본 것으로 알려진 특검팀은 휴대전화를 발로 밟아 연기가 날 정도였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A씨 자택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A씨가 이 전 대표의 변호사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거짓 알리바이를 꾸미고 있던 정황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특검팀은 이 전 대표가 금전 거래 경위를 어떻게 설명할지를 담은 메모와 관련 서류도 현장에서 확보했습니다. 이 가운데 일부는 민중기 특검팀에 전달돼 이 전 대표 구속영장 심사에 증거로 제출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반면 A씨 측은 특검의 압수수색으로 임시 사용하던 휴대전화를 폐기했을 뿐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또 거짓 알리바이 메모를 두고도 이 전 대표와 같이 있었던 일자 정리에 불과하다며 혐의를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특검팀은 파손된 휴대전화를 확보해 복구 작업을 진행하는 한편 A씨를 증거인멸 혐의로 입건하고 추가 조사에 나설 방침입니다. MBN 뉴스 손성민입니다. 내란 특검팀이 한덕수 전 총리에게 추가 소환을 통보했습니다. 어제 16시간 넘게 고강도 조사를 진행했지만 수사할 내용이 더 남아있기 때문인데 구속영장 청구 여부는 모레 조사가 끝난 뒤에 결론 날 것으로 보입니다. 박혜빈 기자의 보도입니다.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어제 오전 9시 반부터 오늘 새벽 1시 50분까지 한덕수 전 국무총리를 상대로 두 번째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앞선 첫 조사가 윤석열 전 대통령 혐의와 관련한 질문 중심이었다면 이번 2차 조사는 한 전 총리 본인 혐의에 대한 첫 대면 조사였습니다. 특히 비상계엄 전후 국무회의 상황과 사후계엄 선포문 폐기 경위 등이 집중적으로 다뤄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후계엄 선포문 작성하고 또 폐기 지시하신 이유가 뭔가요?
여전히 내란에 가담하거나 동조하지 않았다는 입장이십니까? 한 전 총리는 취재진 질문에 답하지 않고 귀가했지만 조사 과정에서는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고 혐의 대부분을 적극적으로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특검팀은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 전후 상황에서 해야 할 조치를 소홀히 한 것이 책임으로 이어질 수 있는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의 제1보좌기관인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헌법상 책무를 제대로 보좌했는지가 핵심 쟁점이라는 설명입니다. 또 한 전 총리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 기각 결정과 관련해서는 그때와는 상황이 많이 달라졌다고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특검팀은 모레 오전 한 전 총리를 다시 불러 남은 조사를 이어갈 계획인데 구속영장 청구 여부는 3차 조사가 끝난 뒤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MBN 뉴스 박혜빈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최측근인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보석으로 석방됐습니다. 민주당 의원들과 지지자들의 환영을 받으며 교도소를 나온 김 전 원장은 무고함이 밝혀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사법부가 정권에 무릎을 꿇었다고 비판했습니다. 김지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김영은! 문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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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필! 귀정! 사필! 귀정! 사필! 귀정! 이재명 대통령의 최측근인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석방을 환영하기 위해 민주당 의원들과 지지자들이 교도소 앞에 모였습니다. 대법원은 수억 원대 불법 정치 자금과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1심과 2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김 전 부원장의 보석 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 민주당이 김 전 부원장의 석방을 촉구한 지 닷새 만입니다. 저의 그다음에 제 주변에 그다음에 저와 함께 함께했던 동지들의 이 억울함과 이 무고함도 조만간 반드시 밝혀질 거라고 생각됩니다. 민주당은 검찰의 조작 수사를 바로잡는 첫걸음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저희가 끝까지 이 정치 검찰들이 희생되신 분들을 위해서 이 동지들을 위해서 함께 싸우겠다는 말씀드립니다. 국민의힘은 사법부가 이재명 정권에 굴복했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권력에 바람이 불기도 전에 바싹 엎드린 그런 상황과 유사한 거 아닌가 싶어요. 우리나라 사법부가 권력에 완전히 무릎을 꿇은 상징적인 그런 장면이 아닌가. 그러면서 법치 능멸이자 국민 상식에 대한 정면 도전이라며 민주당에 대해서도 공세를 이어갔습니다. 김 전 부원장에 대한 법원의 보석 청구가 받아들여진 건 1심과 2심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입니다. MBN 뉴스 김지영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물론 김민석 총리도 꼼꼼한 검찰개혁을 주문하면서 속도 조절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원내 지도부에서도 연내로 늦출 수 있다는 의견이 나왔지만 정청래 대표는 당초 계획인 추석 전으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해 미묘한 엇박자가 읽히고 있습니다. 장가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검찰개혁 입법을 추석 전까지 마무리하겠다고 여러 차례 공언했습니다. 추석 귀향길 자동차 라디오 뉴스에서 검찰청이 폐지되었다. 검찰청은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다는 그런 기쁜 소식을 반드시 들려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추석이 아닌 연말까지 입법을 마치겠다는 원내 지도부 인사의 발언이 나왔습니다. 정청래 대표님의 말씀은 정치적인 발언 메시지로 좀 이해하면 좋을 것 같아요. 어쨌든 정기국회 안에는 검찰개혁에 대한 입법도 완료될 것으로 이렇게 예상은 합니다. 최근 이재명 대통령과 김민석 국무총리가 검찰개혁 과속을 우려한 데 이어 여당 안에서도 속도 조절이 불가피하다는 목소리가 나온 겁니다. 이와 관련해 당 지도부는 당초 계획대로 가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대표님의 의지는 추석 전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거침없이 나갈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민주당 검찰개혁특위는 오는 26일 검찰개혁 초안을 만들 계획인데 추석 전까지 40일 정도 남겨둔 시점입니다.
이 대통령을 비롯한 정부 핵심 여당 인사들이 법안 처리에 신중함을 강조하는 상황에서 정청래 대표의 검찰개혁 드라이브가 여권 내 엇박자를 키울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MBN 뉴스 장가입니다. 네, 오늘 정치톡톡은 정태진 기자와 함께합니다. 정 기자, 첫 번째 키워드부터 좀 볼까요? 배신 안 했으면 무한한 영광. 앞에 리포트에서도 봤는데 저게 어떤 맥락에서 나온 말입니까? 네, 우선 한동훈이 배신하지 않았다면 그의 네. 앞길에 무한한 영광이 기다리고 있었을 것이다. 오호. 앞서 보신 것처럼 김건희 여사가 구치소에서 이렇게 한동훈 전 대표를 비난한 건 지지자들을 향해서 의도적으로 메시지를 보낸 거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네. 그러니까 윤 전 대통령과 본인이 수감된 건 한 전 대표의 배신 때문임을 강조하면서 차기 국민의힘 당대표 선출 투표에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한 것 아니냐, 이런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한 전 대표는 지난해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이 불거지자 국민 눈높이에서 생각해야 한다고 말하기도 하며 윤 전 대통령과 대립해왔습니다. 특히 김 여사가 한 전 대표에게 사과의 취지를 보낸 문자를 무시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윤한 갈등이 증폭되기도 했습니다. 네. 영부인이 사적인 방식으로 공적이고 정무적인 논의를 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네. 그러면은 이런 발언에 대한 전해지는 발언이지만 한동훈 전 대표의 반응 있습니까? 정말 궁금한데요. 한 전 대표의 반응을 취재해봤는데 네. 상당히 불쾌감을 드러냈습니다. 어허. 측근들에게 그러면 김건희 부부의 불법 계엄, 각종 범죄 혐의들을 옹호했어야 한다는 말이냐, 말도 안 되는 소리라는 말을 했다고 합니다. 네. 다음 키워드도 하나 볼까요? 이재명 대통령 기념우표 벌써 나왔나요? 완판이라고 써 있네요. 네, 제 뒤를 한번 보실까요? 네. 이재명 대통령이 웃으면서 간식을 먹고 있는 모습입니다. 오호. 이 대통령의 취임 100일을 맞아서 다음 달 11일 정식 발행될 기념우표인데 인기가 벌써부터 상당합니다. 사전 예약 2만 부가 전량 완판됐습니다. 네, 사전 예약 2만 부가 전량 완판. 그런데 우표 속에 다른 인물들이 있다고요. 좀 특이한 인물인데 누구입니까? 네, 다른 인물이 등장합니다. 네. 자전거를 타고 달리는 이재명 대통령을 헐레벌떡 뒤쫓아가는 한 인물 보이시죠? 바로 박찬대 민주당 의원입니다. 누리꾼들은 이 대통령보다 먼저 보인다, 씬스틸러라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역대 대통령들의 기념 우표도 한번 모아봤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경우 한반도가 배경인데 한국을 동북아 경제의 중심으로 만들겠다는 의지를 담았고요. 이명박 전 대통령은 와이셔츠에 노트북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IT 강국이 되겠다는 뜻이 담겨 있다고 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우표는 국민 주권 정부의 일꾼 대통령으로서 책임을 충실히 이행하겠다는 의지를 표현하면서도 친근감을 강조했습니다. 네. 이재명 대통령의 우표에 박찬대 의원이 등장했다. 네. 다음 키워드도 좀 볼까요? 캐대헌 감독 만난 이 대통령. 요즘에 한참 저 인기를 끌고 있죠. 네, K-팝 그렇습니다. 데몬 헌터스. 이재명 대통령이 K 컨텐츠의 주역, K-팝 데몬 헌터스의 감독과 아이돌 트와이스를 만났습니다. 유튜브에서 본 거 똑같습니다. 네, 지금 나오는 이 노래들, 이른바 캐대헌에 수록된 노래 중 한 곡인데요. 전 세계에서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대통령실은 우리나라가 빅5 문화 강국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K-팝을 비롯한 문화 산업의 지속적인 성장과 혁신이 필요하다며 만남의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네. 그런데 이 캐대헌이 국민의힘 당대표 토론에서도 화제가 됐다고요. 네, 국민의힘 당대표 TV 토론에 이 캐대헌이 등장했습니다. 왜일까요? 네. 직접 보시죠. 캐대헌이라고 혹시 들어보셨는지요? 뭐 말씀해 보시죠. 네. K 컨텐츠의 대명사입니다. 네. 혹시 내용 모르십니까? 저는 좀 잘 모르겠습니다. 뭐 좀 소개해 주시죠. 제1당 당대표라면 이 정도의 시대적인 트렌드는 알고 있어야 된다. 네. 김문수 후보가 기습 질문에 좀 당황한 것 같아요. 캐대헌, K-팝 데몬 헌터스의 줄임말입니다. 정 기자,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어제 경북 청도에서 작업자 2명이 숨진 열차 사고는 애초 계약에 없는 급조된 작업을 하다 벌어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코레일 측은 폭우로 점검해야 할 시설물이 늘면서 하청업체와 협의를 거쳐 작업했다는 입장입니다. 심우영 기자입니다.
나무 사이로 놓인 철로를 따라 안전모를 쓴 작업자 7명이 한 줄로 서서 걷습니다. 잠시 후 이들은 뒤따라오던 열차에 치여 2명이 숨지고 5명이 중경상을 입었습니다. 작업자 7명 가운데 하청업체 근로자 6명은 애초 코레일 측과 맺은 업무가 아닌 추가 작업에 급히 투입됐다 사고를 당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하청업체는 지난 5월 코레일과 경부선 철도 주변 교량과 터널을 점검하기로 용역 계약을 맺었습니다. 그러나 코레일 측이 2-3주 전 계약에도 없는 철도변 사면 점검을 지시했습니다. 예정에 없던 작업에 급하게 투입됐다 사고로 이어진 겁니다. 코레일 측은 폭우로 점검할 구조물이 늘면서 하청업체와 협의를 거쳐 작업에 나섰다는 입장입니다. 구조물을 점검할 개소가 늘은 거예요. 이걸 점검해 줄 수 있냐 해서 이분들이 그럼 하겠다 해가지고 수행을 하는 거고요. 기존 대가를 지불하고. 합동감식에 나선 경찰과 국토교통부는 코레일 측의 안전규정 준수 여부 등을 확인했습니다. 경찰은 코레일과 하청업체 간 계약서를 확인하는 한편 안전점검 계획서를 확보해 위반 여부 등을 확인할 방침입니다. MBN 뉴스 심호영입니다. 치매를 앓던 70대 노인이 실종 76시간 만에 극적으로 구조됐습니다. 늦은 밤 깊은 산골짜기까지 수색한 형사들 덕분이었는데 골든타임이 지나 자칫 생명이 위험할 수도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김영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팡이를 든 남성이 아파트를 빠져나옵니다. 불편한 몸을 이끌고 어디론가 걸어갑니다. 그리고는 한 등산로 갈림길에 설치된 CCTV에 마지막 모습이 찍힌 뒤 자취는 사라졌습니다. 본인의 집을 나선 이 남성, 치매를 앓고 있는 70대 노인입니다.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형사 25명과 드론까지 동원해 실종 장소 일대를 수색했지만 남성을 찾지 못했습니다. 여름철에 지금 수목이 이렇게 밀집돼 있을 때는 나뭇잎에 가려가지고 그런 한계가 있었습니다. 경찰은 실종 경보 문자를 2차례나 발송했지만 시민들의 제보는 한 건도 없었습니다. 신고 접수 사흘째 야간 수색에 돌입했습니다. 남성이 파킨슨 병까지 앓고 있는 데다 실종 골든타임인 24시간이 지나 시간을 더 지체할 수 없었습니다. 등산로가 없는 비탈길과 골짜기를 수색하던 형사가 산비탈에서 웅크리고 있던 남성을 찾았습니다. 실종 76시간 만입니다. 이름을 불러보니까 대답을 했고 그리고 제가 바로 이제 119 요청을 해서 저희가 구조를 하게 된 겁니다. 남성은 탈진 증세를 보였지만 119 구조대원에게 말을 할 정도로 비교적 건강했습니다. 왜 여기 있어? 당신들이 올라왔지. 경찰의 끈질긴 수색으로 무사히 구조된 노인은 건강을 되찾았습니다. MBN 뉴스 김영현입니다. 미국에서 흔히 파는 감기약을 사서 한국에 들어온 70대 재미교포가 5년 동안 입국 금지 조치를 당했습니다. 법무부는 마약류 성분 때문이라고 설명했는데 국내에서도 처방전 없이 살 수 있는 감기약 성분으로 확인되면서 이 남성은 법적 대응에 나섰습니다. 장덕진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지난 2월 재미교포 70대 A씨는 미국의 한 대형마트에서 구입한 감기약 11통을 들고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미국 감기약이 효과가 좋으니 현지에서 구매해오라는 지인들의 요청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입국 수속을 밟는 과정에서 A씨는 감기약에 마약류 성분이 있다는 이유로 졸지에 세관으로부터 수사를 받는 처지가 됐습니다. 그 감기약이 한국에도 있는 있지 않습니까? 에서 제조한 브랜드의 감기약입니다. 그게. 해당 약에 들어있는 덱스트로메토르판은 2003년 향정신성 의약품으로 지정됐고 현행법상 하루 복용량이 60mg 이하면 문제가 없습니다. 실제 A씨가 반입한 감기약 한 알에는 해당 성분은 10에서 20mg이 들어있었습니다. 제가 방금 약국에서 구입한 감기약입니다. 이 감기약에도 덱스트로메토르판 성분이 포함되어 있는데 처방전 없이도 살 수 있는 약들입니다. 지난 3월 19일 검찰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A씨는 열흘 뒤 입국 금지 조치도 내려졌습니다.
A씨는 억울하다며 입국금지 집행정지 가처분을 법원에 신청했지만 지난달 30일 기각됐고 지난 4일 다시 항고장을 제출했습니다. 하지만 A씨가 한국에 입국하지 못하는 사이 큰형이 사망하면서 임종도 지키지 못했습니다. 동종 전과도 없고 이와 유사한 사례도 없기 때문에 당연히 그리고 나이에 비춰보건대 마약류 중독자라고 볼 수도 없고요. 법무부는 입국금지 관련한 MBN 취재진의 질문에 외국인 마약 사범에 엄정하게 대응하고 있다며 원론적인 입장만 밝혔습니다. MBN 뉴스 장덕진입니다. 치매로 투병 중인 아내를 살해하려 한 70대 남편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다행히 아내는 생명에 지장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는데 경찰은 간병 부담이 범죄로 이어졌는지 정확한 범행 동기를 조사할 예정입니다. 황지원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한 여성이 주민들의 부축을 받으며 아파트를 빠져나옵니다. 잠시 뒤엔 경찰차와 구급차도 도착합니다. 출동한 경찰관들은 백발의 한 남성과 함께 엘리베이터를 타고 이동합니다. 어젯밤 8시 55분쯤 서울 동대문구의 한 아파트에서 70대 남성 A씨가 체포되는 모습입니다. A씨는 치매로 투병 중인 80대 아내 B씨의 머리를 둔기로 2차례 내리쳐 숨지게 하려 한 걸로 조사됐습니다. 주민이 퇴근을 엘리베이터를 열었을 때 거기에 구석에 쭈그리고 앉았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분이 케어를 해서 저한테 왔고 A씨는 범행 뒤 직접 112 신고를 했는데 출동한 경찰관에게 둔기를 휘두른 사실을 인정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병원으로 옮겨진 B씨는 다행히 생명에 지장은 없는 상태로 현재 집으로 돌아간 걸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A씨를 살인미수 혐의 등으로 입건하는 한편 간병에 지쳐 아내를 살해하려 한 건 아닌지 정확한 범행 동기를 파악할 방침입니다. MBN 뉴스 황지원입니다. 3년 전 이태원 참사 현장에 출동했던 소방대원이 실종됐다. 결국 열흘 만에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유서로 추정되는 메모에는 미안하다는 내용이 있었다고 전해지는데요. 노승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인천의 한 소방서 소속 소방관 A씨는 지난 9일 밤 집을 나섰습니다. 이튿날 A씨는 고속도로 톨게이트 갓길에 차를 세우고선 500m가량을 걸어와 바로 이 근처에 휴대전화를 두고 그 길로 종적을 감췄습니다. A씨는 2022년 10월 이태원 참사 때 출동해 인명구조와 시신수습을 맡아 큰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후 소방관은 12번이나 심리치료를 받았습니다. 종적을 감추기 직전 그는 가족과 친구들에게 미안하다는 내용의 메모를 남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A씨가 차량과 휴대전화를 두고 사라진 탓에 경찰 수색은 쉽지 않았습니다. 결국 실종된 지 열흘이나 지난 오늘 오전 소방관 A씨는 경기도 시흥의 한 공터에서 시신으로 발견됐습니다. A씨가 언제, 왜, 어떻게 숨졌는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부검을 통해 우선 사망 원인부터 확인하기로 했습니다. MBN 뉴스 노승환입니다. 반려동물을 키우는 인구가 1,500만 명을 넘어서면서 주변에 동물 장례식장도 크게 늘었습니다. 그런데 울산의 한 반려동물 장례식장에서 불법 안락사를 해온 사실이 MBN 취재로 확인됐습니다. 말이 안락사지 수의사도 아닌 일반 직원이 마취조차 없이 동물들을 죽이다시피 했습니다. 박상호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울산의 한 반려동물 장례식장. 이곳에서 화장 후 장례를 치른 반려동물 목록입니다. 동물의 종과 나이, 체중까지 상세히 기록돼 있습니다. 비고란을 보니 화장 전에 동물을 안락사한 기록도 곳곳에 보입니다. 저를 걸어다니고 먹을 수 있으면 안락사가 안 시켜줍니다, 병원에서. 그러니까 거기다 찾아오는 거예요. 대부분 아프거나 병든 상태였지만 거동이 가능하거나 심지어 멀쩡한 동물도 있었다고 했습니다. 이곳은 장례식장에서 1km 정도 떨어진 한적한 다리 밑입니다. 장례식장 직원은 이곳에 차를 대놓고 차 안에서 반려견을 안락사시키기도 했습니다. 병원 가는 척하면서 사람들이 주변이 없는데 차를 세워놓고 애들한테 주사를 주는 거죠. 나는 뭐 불법인지는 아무것도 몰랐어요. 반려동물 안락사는 반드시 수의사가 하게끔 돼 있습니다. 미리 마취를 시켜 고통도 최소화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곳에선 수의사도 아닌 일반 직원이
마취도 없이 근육 이완제를 과다 투여해 강제로 심장을 멎게 했습니다. 근육을 마비시키는 약물이거든요. 겉으로는 통증을 못 느끼는 것처럼 보이지만 의식은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에 고통을 다 느끼게 됩니다. MBN이 동물보호단체와 함께 장례식장 문건을 입수해 분석한 결과 2020년부터 3년 동안에만 90마리 이상이 이곳에서 안락사 당했습니다. 해당 장례식장 대표는 지난해 경찰 수사가 시작되기 직전 폐업 신고를 했고 현재는 다른 사람이 운영 중입니다. MBN 뉴스 박상호입니다. 불법 안락사에 쓰인 약물은 수의사 처방 없이는 구할 수 없는 전문 의약품입니다. MBN이 약물 입수 경로를 추적해 봤더니 다른 지역의 장례식장까지 조직적으로 연루된 정황이 확인됐습니다. 하지만 경찰 수사에선 정작 이런 부분은 전부 빠져 있었습니다. 이어서 안진우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불법 안락사를 해온 동물 장례식장의 내부 지출 현황입니다. 2020년 5월 안락사 약품을 구매한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2021년 2월 서류엔 석시팜이란 구체적인 이름과 금액까지 적혀 있습니다. 수의사 처방 없인 살 수 없는 전문의약품입니다. 그 약을 갖다가 구매해오는 데가 있었어요. 한번 5병씩 내려온다. 이 직원이 약물 구매처라고 밝힌 곳은 다름 아닌 다른 지역 동물 장례식장이었습니다. 다른 곳에서도 암암리에 불법 안락사를 해온 것이 아닌지 의심되는 대목입니다. 동물 장례식장에서 불법 안락사를 한 케이스는 처음이거든요. 해당 장례식장도 충분히 동물보호법 위반이라든지 수의사법 위반 사례를 의심해 볼 수 있는. 하지만 울산경찰청은 1년 동안 수사하고도 약물 유통 경로를 전혀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장례식장 전 대표가 안락사 약을 논해서 주었다고 진술했는데 이를 그대로 믿었던 것입니다. 결국 경찰은 장례식장 전 대표 한 명만, 그것도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만 적용해 검찰에 넘겼습니다. MBN 뉴스 안진우입니다. 불특정 다수를 향한 협박글이나 신고는 공중협박죄에 해당돼 피해가 없어도 5년 이하 징역에 처할 수 있습니다. 그럼 자신의 차에 붙여둔 이런 쪽지는 어떨까요? 공중협박죄로 처벌할 수 있는지 안유정 기자가 사실 확인해봤습니다. 스티커를 붙이면 찾아가서 흉기로 찌르겠다. 지난달 28일 광주의 한 아파트 단지에 주차돼 있던 차량에 붙은 쪽지 한 장에 입주민들은 발칵 뒤집혔습니다. 톡방에서는 무섭다고 이거 어떻게 하나 이 사진을 보고 이제 신고를 한 거죠. 해당 메모는 주차 위반 스티커에 불만을 품은 차주가 직접 붙인 것으로 밝혀졌는데 이런 경우 공중협박죄가 될까요? 경찰은 차주에게 공중협박 혐의 적용을 검토하다 결국 협박 미수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스티커는 보통 관리사무소에서 붙이기 때문에 협박의 대상이 공중이 아닌 관리사무소 관계자로 특정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법조계에서는 공중협박 혐의 적용이 충분히 가능하다는 의견도 많습니다. 공중협박죄의 구성 요건은 3가지로 나뉩니다. 일단 흉기로 찌르겠다고 적혀 있으니 위해를 가할 것이라는 요건은 충족됩니다. 또한 스티커는 누구나 붙일 수 있어 불특정성이 성립되고 아파트 주차장은 공연성이 성립되는 장소로 볼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공중에 볼 수 있는 상태로 그렇게 게시를 했다는 것 자체에서 충분히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지난해 6월에는 경기 안산의 한 아파트 엘리베이터에 담배 연기로 인한 살인 사건 기사와 함께 협박성 쪽지가 부착되는 일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도 담배 연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갈등을 겪었던 대상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면 공중협박죄가 될 수 있습니다. 협박죄는 3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반면 지난 3월 신설된 공중협박죄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내도록 정했습니다. 하지만 공중협박죄가 도입된 뒤에도 지난달까지 테러 협박글 관련 범죄가 72건이나 발생해 형량을 더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옵니다. 취재를 종합하면 본인 차량에 붙인 협박성 쪽지로도 공중협박죄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명제는 대체로 사실이었습니다. 사실 확인 안유정입니다. 전국이 찜통더위에 시달리고 있지만 가장 상황이 심각한 곳은 동해안 지역입니다.
특히 강릉은 어제 보도해드린 것처럼 극심한 가뭄에 물도 제대로 나오지 않는 데다 초열대야까지 겹치면서 2중 3중고를 겪고 있습니다. 이렇게 강원 동해안이 바짝 타들어가는 이유가 뭔지 장진철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거대한 저수지가 바닥을 드러냈습니다. 저수율은 21.3%, 1977년 저수지가 조성된 이후 가장 낮은 수치입니다. 물이 빠진 저수지 바닥에 내려왔습니다. 수분이 날아가면서 이렇게 쩍쩍 갈라졌는데 먼지가 풀풀 날 정도로 바짝 말랐습니다. 올해 강릉 누적 강수량은 363mm가 전부입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 616mm, 평년 690mm의 절반 수준입니다. 올해같이 이렇게 가물은 거는 처음이에요. 진짜 너무 없어요. 물난리가 났던 내륙과 달리 유독 동해안만 비가 오지 않는 이유는 뭘까? 지난 6월 말부터 한반도에는 북태평양 고기압이 남서풍을 계속해서 불어넣고 있습니다. 남서풍은 태백산맥 서쪽에 비를 뿌린 뒤 산맥을 넘으면 고온 건조한 바람으로 바뀌어 영동 지방으로 향하게 됩니다. 이른바 팬 현상입니다. 올해 장마철에도 서쪽 지방에는 물난리가 났지만 강원 동해안에는 많은 장마가 이어졌습니다. 앞으로도 동해안은 비 소식이 없습니다. 제주도에 비가 내리겠고 습한 공기가 유입되는 중북부와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대기 불안정이 강화되면서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그나마 저기압에서 유입되는 공기마저 또 남서풍인 탓에 춘천, 원주 내륙에는 소나기가 오겠지만 이번에도 태백산맥 넘어 동해안은 뜨겁고 건조한 바람만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MBN 뉴스 장진철입니다. 계속된 폭염에 남해안 양식장에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기온이 꺾이지 않으면 집단 폐사는 시간 문제라 차라리 물고기가 죽기 전에 바다로 돌려보내는 경우도 잦아지고 있습니다. 강진우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경남 거제도의 한 해상 가두리 양식장. 산소 발생기가 쉴 새 없이 거품을 내뿜습니다. 이 산소 같은 경우에는 하루 종일 이제 밤까지도 돌리고 있습니다. 면역 정강제를 갈아 넣은 사료도 공급하면서 물고기가 고수온을 견뎌주기를 빌고 또 빕니다.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지만은 갑자기 수온이 올라서 고기가 갑자기 폐사할까 봐 그게 걱정이 많이 됩니다. 현재 수온 24도. 바닷속 차가운 냉수대가 사라지면 위험 수준인 28도까지는 언제든 치솟을 수 있습니다. 양식어민들은 이처럼 물고기 살리기에 안간힘을 쏟고 있지만 차라리 죽기 전에 바다로 돌려보내자는 분위기도 커지고 있습니다. 또 다른 가두리 양식장에서는 예석 키운 우럭을 물 밖으로 끄집어냅니다. 크기나 영양 상태를 확인하고 문제가 없는 물고기는 바다로 보내는데 경남에서만 벌써 90만 마리를 방류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자식농사라고 할 수 있는데 이제 자식농사가 다 이루어지기 전에 보내버리는 상황이다 보니까 속상한 기분입니다. 폭염에 하루가 다르게 뜨거워지는 바다 앞에서 양식어민들의 한숨은 깊어지고 있습니다. MBN 뉴스 강진우입니다. 미국 텍사스의 한 식당에서 이른바 먹방을 찍던 두 인플루언서들에게 차량이 갑자기 돌진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간발의 차로 목숨을 구한 이 두 사람, 깨달은 게 있다고 합니다. 이상엽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미국의 인플루언서 니나 산티아고와 패트릭 블랙우드가 먹음직스러운 음식을 앞에 두고 음식을 맛보려는 순간. Cheers, my boy. Boom. 식당 유리창이 산산조각나며 두 사람에게 파편이 쏟아집니다. SUV 차량이 식당 안으로 돌진한 겁니다. The car literally came in about right here, and then she started backing up. And then she backed out of the window. 두 사람은 얼굴과 몸 곳곳이 베었지만 차량이 코앞에서 멈춘 덕에 생명의 지장은 없었습니다. Stitched up, banged up, but we're okay. 차량 운전자는 경찰 조사에서 식당에 주차하던 중 실수로 브레이크에서 발을 뗐다고 진술했습니다. 두 인플루언서는 이번 사고로 인생이 얼마나 소중한지 깨달았다며
내일은 오늘의 내가 바라는 대로 예정돼 있지 않으니 지금이라도 오늘을 행복하게 살라고 당부했습니다. MBN 뉴스 이상엽입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종전 협상을 앞두고 안보 보장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크라이나에는 미군이 아닌 유럽군이 주둔하고 미국은 방공 지원을 맡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러시아는 시간 끌기에 나선 모양새입니다. 워싱턴에서 강영구 특파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안보 보장에 대한 구상을 공개했습니다. 유럽군이 주둔하고 미국은 방공 지원을 맡는 방식입니다. 하지만 미군의 직접 파병은 선을 그었습니다. American boots on the ground defending that border. Well, you have my assurance, and I'm president, and I'm just trying to stop people from being killed, Charlie. Look, when it comes to security, they're willing to put people on the ground. We're willing to help them with things, especially probably if you could talk about by air. 또 트럼프 대통령은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이나 러시아의 크림반도 반환도 불가능하다고 못 박았습니다. 이러한 원칙에 맞춰 미국과 유럽, 우크라이나 간 안전보장 방안을 논의할 위원회가 구성됐고 푸틴과 젤렌스키 회담 장소로는 헝가리 부다페스트가 거론되고 있습니다. Well, look, the president has spoken to both leaders about this, and both leaders have expressed a willingness to sit down with each other. And so our national security team will help both countries do that. 반면 러시아는 정상회담 가능성은 열어두면서도 전문가급 회담부터 시작하자며 미지근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Проходя все необходимые ступени для того, чтобы готовить саммиты, вот такой серьезный подход мы всегда будем поддерживать. 4년째 이어져 온 우크라이나 전쟁의 총성이 이번에는 멈출 수 있을지 전 세계가 트럼프와 푸틴의 행보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MBN 뉴스 강영구입니다. 더운 날씨에 샤워를 자주 하거나 물놀이 다녀온 뒤 귀병을 앓게 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축축한 귀 속을 닦아내는 이 대수롭지 않은 행동이 화를 부른다고 하는데요. 자세한 내용 안병수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귓바퀴에서 고막으로 이어지는 통로인 웨이도에 하얀 고름이 들어찬 모습입니다. 귀 속에 들어간 물을 방치해 염증이 생긴 건데 전문 의료기구로 청소해야 할 정도입니다. 샤워를 좀 하고 난 다음에 물이 좀 들어가서 붓고 아프고 귀 소리가 잘 안 들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수질이 좋지 않은 경우가 많은 야외 물놀이는 귀 건강을 더욱 위협합니다. 여름이 내려앉은 시원한 계곡물은 보기에는 좋지만 이 물놀이 장소 중 오염에 가장 취약합니다. 염소를 넣어 물을 살균하는 수영시설과 달리 계곡과 강물 등 자연수는 이런 조치를 할 수 없어서입니다. 습한 날씨로 자주 샤워를 하고 물가를 찾는 피서객도 많은 8월은 웨이도염 환자가 1년 중 가장 많습니다. 불편하다고 귀를 직접 닦다간 낭패를 보기 쉽습니다. 면봉이라든지 귀후비계로 인위적으로 귀를 후비시는 것은 웨이도염으로 넘어가는 굉장히 위험한 행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스크래치가 난 부위로 이제 세균이 침투를 하면서 이제 벌어지는 병이라. 소량의 물이 들어갔다면 자연스럽게 마르도록 두는 게 최선입니다. 물기가 많으면 귀를 아래로 향하게 한 뒤 콩콩 띄거나 베개에 수건을 깔고 옆으로 눕는 방식으로 대처하는 게 좋습니다. 또 소독용 알코올과 식초를 같은 비율로 섞어 서너 방울 귀에 넣었다 빼면 귀 속 건조를 돕고 세균 번식을 막을 수 있습니다. MBN 뉴스 안병수입니다. 자금은 많지 않고 전세 사기는 하도 많다 보니 청년들은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월세주택을 선호합니다. 저렴도 하지만 일단 믿을 수 있는 곳이죠. 그런데 서울시를 믿고 들어간 집에서 보증금을 떼이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전민석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사회초년생 김윤아 씨는 이사를 하고 싶었지만 월세집 보증금 3,200만 원을 받지 못하는 바람에 포기했습니다. 제가 보증금을 못 돌려받는 상황이어서 어쩔 수 없이 계약을 연장을 하고 회사랑 어느 정도 거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서울시가 운영하는 프로그램인 사회주택의 건물에 살고 있던 터라 보증금을 떼일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습니다. 지난해 입주한 이가연 씨도 아직 계약 기간은 남았지만 불안하기만 합니다.
여기 나간 언니가 지금 짐을 여기다 두고 갔어요, 몇 개. 밑에 1층에 나간 사람도 그렇고. 이 건물에는 15가구가 살고 있었습니다. 벌써 4가구가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는데 액수는 8,700만 원이나 됩니다. 땅 소유주인 서울시와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SH가 민간 임대사업자와 계약하고 청년들을 위한 저렴한 월세주택을 만든 건데 해당 임대사업자가 돈이 없다며 버티고 있는 겁니다. 심지어 세입자의 보증금을 지켜주기 위한 장치인 보증보험에도 가입돼 있지 않습니다. 뭔가 무슨 일이 생기면은 보호해 줄 수 있는 것처럼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사이트에서는. 계약서 홈페이지에 적힌 임대사업자의 주소를 찾아가 봤습니다. 필라테스 학원이 들어와 있었습니다. 이제서야 사태 파악에 나선 서울시는 임대사업자 소유인 사회주택 건물을 SH가 사들여 전세보증금을 일단 지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전민석입니다. 새 정부 출범과 함께 코스피 5천 기대감까지 나왔던 주식시장이 요즘 맥을 못 추고 있습니다. 이달 초 하락세로 돌아서더니 오늘은 장중 3,100선이 무너졌습니다. 미국의 금리 인하 불확실성에 국내 증시 정책도 오락가락하면서 개미들이 매물을 쏟아냈습니다. 강서영 기자입니다. 전날보다 0.68% 내리며 사흘째 하락 마감한 코스피. 장중에는 한때 2% 넘게 밀리며 3,079까지 떨어졌습니다. 간밤 미국 나스닥이 AI 버블 우려 속에 기술주 중심으로 급락한 영향이 국내 기술주에도 그대로 반영된 겁니다. 코스피가 장중이지만 3,100 아래로 내려간 건 지난달 8일 이후 처음입니다. 지난 6월까지만 해도 3,280선까지 치솟으며 코스피 5천의 기대감을 높이는가 했지만 한 달 반 만에 3,100선이 무너진 겁니다. 시장에선 주식시장 약세가 더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미 연준이 금리를 내릴지 불확실성이 여전한 데다 증권거래세 인상과 대주주 양도소득세 강화 등 반주주적 성격의 정부 정책도 아직 결론이 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실제 증시 세제 개편안이 발표되기 전 12거래일 동안 2억 7천만 주를 순매수했던 개인 투자자들은 발표 이후 2억 3천만 주를 순매도하며 실망 매물을 쏟아냈습니다. 정부 정책이 뭐 확정된 게 없잖아요. 뭐 대주주 양도세라든지 리스크를 앞두고 좀 차익 실현을 한 게 그냥 가장 큰 게 아닌가. 원달러 환율도 달러 강세가 이어지면서 1,398원의 주간 거래를 마감하며 1,400원 코앞까지 상승했습니다. MBN 뉴스 강서영입니다. 한미 관세 협상이 타결됐지만 미국의 압박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미국이 50% 관세를 부과하는 철강과 알루미늄 파생 상품 400여 개를 추가한 건데요. 정예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미국은 지난 6월부터 철강과 알루미늄이 들어간 파생 제품 300여 개에 50% 관세를 부과하고 있죠. 그런데 지난 18일 전격적으로 50% 관세 부과 상품을 400개 이상 추가했습니다. 칼이나 포크부터 냉장고, 자동차 부품까지 광범위하게 확대됐는데 특히 미국 업계에서 요청한 경쟁 품목 위주로 포함시켰습니다. 관세 부과 방식은 이렇습니다. 제품의 철강과 알루미늄 함량에 따라 50% 관세가 부과되고 이를 제외한 부분은 한미 관세 협의에 따라 15%가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미국으로 수출하는 10,000원짜리 시칼에 9,000원어치의 철강이 포함됐다면 50%의 관세, 4,500원이 붙겠죠. 여기에 칼자루 같은 플라스틱 부분에 관세 15%가 더 붙으면 가격의 절반 수준이 관세로 부과되는 건데 미국 현지 생산된 10,000원짜리 시칼보다 당연히 가격 경쟁력이 떨어지게 됩니다. 이번에 추가된 400여 개 품목의 지난해 대미 수출 금액만 119억 달러, 우리 돈으로 16조 원이 훌쩍 넘는 만큼 수출 기업들은 그야말로 초비상입니다. 제품마다 함량이 다 달라 당장 어떻게 계산할지도 걱정인데 그렇다고 중소기업들은 미국에 공장을 세우는 것도 만만치 않은 일입니다. 미국 현지화를 시도하고 싶지만 그렇게 큰 규모의 투자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투자 설비에 대해서도 관세가 부과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미국이 매년 3차례 정기적으로 제품을 추가하겠다고 예고하고 있어 이번이 끝이 아니라는 게 더 걱정입니다.
이제 무역 합의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러한 합의 정신 차원에서도 너무 과도한 그런 그 화생 제품 추가는 좀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의견을 지속적으로 좀 미국에 전달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정부는 중소기업의 수출 규제 대응 지원을 확대하고 미국 정부와도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갈 방침입니다. MBN 뉴스 정예린입니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세금으로 집값을 잡지 않겠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의지가 여전하냐는 질문에 어떤 경우라도 세금을 쓰지 않겠다는 건 아니다. 오산이라며 수단이 제약돼선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또 부동산 공급 대책은 부처와 논의에 마련 중이며 마무리 단계에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키 198cm에 몸무게 115kg, 신발 사이즈는 무려 340. 막강한 신체 조건을 자랑하는 이 선수가 만으로 13살, 중학교 1학년생이라면 믿어지시나요? 한국 농구 대표 빅맨 오세근과 나란히 서도 전혀 밀리지 않는 전주남중학교 1학년 고현곤 선수. 한국 농구의 내일이 기대되는데요. 스포츠 뉴스였습니다. 폭염의 기세가 꺾이기는커녕 나날이 더 심해지고 있습니다. 오늘 수도권과 충청 곳곳에는 폭염주의보가 경보로 격상됐고요. 동해안과 남부지방은 낮 기온이 35도를 웃돈 곳이 많았습니다. 한낮의 열기는 고스란히 밤더위로 이어지겠습니다. 내일 서울의 최저기온 25도로 엿새째 열대야가 이어지겠고요. 낮에도 32도까지 올라 오늘만큼 덥겠습니다. 토요일은 더위가 물러간다는 절기처서인데요. 하지만 날은 더 더워질 전망입니다. 내일도 전국 하늘에 구름 많겠고요. 새벽부터 오후 사이 수도권 등 내륙 곳곳에 소나기가 지나겠습니다. 특히 전남과 경남에는 최고 60mm의 강한 소나기가 예상되고요. 제주에도 5에서 40mm의 비가 가끔 내리겠습니다. 내일 아침도 대부분 25도 안팎으로 출발하겠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이 32도, 강릉 35도, 전주와 대구, 포항도 35도까지 오르겠고요. 습도가 높아 체감온도는 이보다 더 높겠습니다. 당분간 무더위 속 내륙 곳곳에는 기습적인 소나기가 자주 지나겠습니다. 우산 잘 챙겨 다니셔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